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천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정승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 하면은 되게 쉽게 접근을 하십니다. 한정승인 하면 채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 부분을 오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오늘 이 강의하는 걸 이해하시려면, 이 부분을 이제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한정승인 한다 그래서, 한정승인 하는 경우, 채무를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100억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 채무를 갖고 있었다. 100억에. 근데 내가 상속받은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채무를 안 받아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일단 100억의 채무는 내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대로 넘어옵니다. 나한테. 안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자, 채무를 받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도 이제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상속 재산으로 한정이 됩니다. 일반 승인 같은 경우,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 승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버님이 10억의 재산이 있고 5억의 부채가 있다. 그럼 내가 10억의 재산도 받고 5억의 채무도 받아서 아버님 재산 놔두고 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갚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득이라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아버님 집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10억짜리가. 근데 부채가 5억 있는데 내가 저 지방에 별로 가격도 오르지도 않을 것 같은 땅이 있습니다. 5억짜리 땅이 있어요. 그걸 팔아서 내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 부모님의 채무를 내 재산이든 아버지가 물려준 아파트든 어떤 것든지 팔아서 갚으면 됩니다. 채권자는 가리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재산으로 안 하고 네 재산으로 했냐고 물어본 겁니다. 갚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반드시 상속받은 재산으로 갚는 겁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재산을 5억을 받았는데 채무가 10억입니다. 그러면 자, 받은 게 5억입니다. 그렇죠? 채무가 10억입니다. 상속은 다 받지만 내가 책임은 이것만 갖고 지는 겁니다. 내 재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산을 받은 게 없다면 책임을 안 져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책임과 이 채무는 틀린 개념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부모님이 아버님이 계시고 우리가 왜 한정승인 할까요? 아버님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엄청 많습니다. 부채는 많은데 은행 기금 다 뒤져봤더니 1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상속을 포기하면 없는 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님의 형제한테 넘어갑니다. 이 채무가 이게 형제한테 갑니다. 형제가 포기하면 아버님의 조카들한테 넘어가고 조카가 포기하면 조카 손자, 형제 손자한테까지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촌이거든요. 외사촌, 사촌까지 넘어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때로는 100명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한정승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실 겁니다. 포기하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사망하셨는데 부동산이 있습니다. 약 5억 됩니다. 근데 부채가 있습니다. 채무가. 이게 한 10억 됩니다. 이거를 상속을 받아버리면 당연히 취득세가 나옵니다. 자, 이 취득세는 누구의 채무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 이게 취득세가 상속 채무라면 이거를 갚으면 됩니다. 그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정승인에서 청산할 채무는 아버님에 대한 채무지 내 채무가 아닙니다. 내 채무는 내 채무를 갚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아버님이 사망하기 전에 과세 처분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안 냈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뭐 부동산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안 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 아버님입니다. 이게 납세 의무자. 그렇죠? 아버님 채무입니다. 이거 상속 채무이기 때문에 그냥 한정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 취득세는 상속이 개시된 다음에 내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과세 처분이 됩니다. 이게 과세 처분이 나한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이전 게 아니고 상속으로 발생한 내 채무입니다. 이거는. 과세 납세 의무자가 납니다. 이거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거 우리 이 한정생자 같은 경우는 이 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1019조에 보면 상속 재산으로 상속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 재산으로 상속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 자체가 청산입니다. 이게 청산입니다. 왜냐면 부동산을 배당할 수는 없거든요. 부동산 자체를 배당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배당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들한테. 그래서 환가를 해야 되고 환가를 하는데 위법 규정에 하면 이 환가 절차는 경매 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법. 통상 우리 경매라 그러면 매매입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공개 입찰이죠. 공개 입찰 방식에 의한 매매를 봅니다. 자, 아버님께 5억이었는데 상속세 신고할 때 공시지가를 2억이었습니다. 근데 경매했더니 4억에 낙찰을 했습니다. 차액이 2억 생겼습니다. 양도 차익이 생긴 겁니다. 내가 그럽니다. 아니, 근데 국세청에서 양도 차익 2억에 대해서 과세 처분 때립니다. 양도 차익 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가 그럽니다. 아니, 나는 받은 게 없다. 경매에서 말라갔지만 나는 10만 원 정도 안 받았다. 이득 본 것도 없고, 근데 무슨 양도소득이냐?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취소 소송도 하고 합니다. 근데 국세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판례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채무가 10억 있었습니다. 경매에서 4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배당이 되죠. 채권자들한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6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채무가. 자, 이 채무는 내가 상속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안 받은 게 아닙니다. 다 받습니다. 너의 채무가 10억에서 6억으로 떨어져서 4억에 네 채무를 사고 갚았잖냐는 겁니다. 이게 네 채무라는 거죠. 상속받은 네 채무를
4억을 갚았다는 거예요. 변제됐기 때문에 너의 채무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적법한, 네. 적법한 과세 처분입니다. 이거 이직이 한번 다 깨졌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 계시는데 일남과 일녀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 이제 이거를 받을래니 한정승인 할래니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고, 안 받을래니 포기를 해야 되고, 상속 포기. 예, 그쵸. 근데 상속 포기를 하면 형제, 아버지, 형제, 조카, 순서대로 손자들, 조카, 손자까지 넘어갑니다. 이게 부채가. 이게 다 포기된다, 이게. 친척들 들어도 욕을 바가지를 먹습니다. 난감합니다.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걱정할 필요 없답니다. 이거. 네. 취득세, 양도세,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왜 걱정할 필요 없는지 설명드립니다. 지금. 네, 설명드리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자,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것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는 변론으로 하고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너한테, 한정승이자 너한테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 과세 처분한 거, 너를 납세 의무로 한 거, 네가 이거를 납부할 채무가 있다는 거,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이거는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 재산에서 지급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장례비, 예. 이 장례비는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상속인께서 사망하신 후에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뽑아서 장례비를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장례비를 뭐 별도로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상속 재산으로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과세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납부할 그 재산은 상속 재산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안 냈다고 해서 내 재산에 대해서 압류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러니까 부동산이 상당히 있는 경우에 청산 과정에서 내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내가 부담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상속에 관한 비용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자, 그래,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는 그거는 별로 찍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국세청은 또 뭐라 그러냐? 네, 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뭐 이제 이 국세청의 입장이지만 이거는 이제 뭐 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원. 네. 뭐 대구지법, 대구 그 항소심 판례도 있고 합니다. 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에서, 그리고 이 판례가 국세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피상속인께서 부동산을 남겨주고 가서 내가 취득세를 납부하는 그, 보통 이제 그렇죠? 6개월 안에 내야 됩니다. 예. 취득세 6개월 안에 내야 돼요, 이거. 예. 자, 이제 날아옵니다. 그 지자체에서. 안 내도 나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 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이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왜 이거를, 왜 양도소득세와 그 취득세를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고 부르냐. 예. 이 판례는 두 가지의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부동산 같은 경우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경매는 그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는 안 됩니다, 이게.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한정승인자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상속인 이름으로. 승인자 명의에 등기가 맞춰져야 됩니다, 이게. 예. 등기가 맞춰져야 비로소 이제 한정승인자 이름으로 등기를 치고 그 다음에 형식적 경매를 합니다. 예. 형식적 경매. 예. 형식적 경매를 해서 이제 배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 납부하는 취득세 내야 등기를 합니다. 예. 이 취득세 영수증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신청서에 등기 정도에 취득세 그 납부한 영수증 첨부 안 하면 등기 안 받아줍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취득세 납부는 이 청산을 위한 비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청산은 상속에 관한 비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청산은, 그러니까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비용, 그러니까 한정승인자가 그 채권자들한테 배당하기 위한 청산의 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내용증을 보내거나 뭐 이런 거는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공제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예. 그래서 상속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 상속재산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 취득세는 청산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에 관한 비용이다. 이게 법원의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는 네. 한정승인의 입법 취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포괄상속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상속인께서 변호사나 의사나 운전기사, 운전면허증 같이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소멸을 하는 거 이외에는 사망과 동시에 법정 지분대로 그냥 쪼개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분할 있죠, 협의 분할. 예. 협의하는 거. 상속인들을 모여서 넌 이거 갖고 너는 저거 갖고, 이거는 상속 재산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속 채무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대로 법정 지분대로 쪼개져 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 상속인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이게.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버님의 잘못으로 내가 막대한 부채를 상속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 생활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결혼도 해서 애도 낳고 다 있습니다. 키우고 있습니다. 애가 뭐 초등학교 다니고. 근데 아버님이 옛날에 사업하시다가 망해가지고 100억의 부채를 졌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머지가 다 상속포기하고 나 혼자 한정승인 했더니 나한테 100억이 떨어진다 이게. 네. 자, 이런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속인의 삶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포괄 상속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이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네가 그냥 단순 승인으로 다 받을래? 아니면 그냥 다 포기해버릴래? 상속 포기입니다. 다 포기해버려서 그냥 상속에서 빠져버릴래? 그렇지 않으면 네가 제사를 받고 그 한도 내에서 그냥 갚는 걸로 끝낼래? 이게 한정승인입니다.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정승인의 입법 취지는 상속인의 보호입니다. 이게. 상속인의 보호입니다. 상속인을 보호하려고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이런 한정승인자에게 다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건 이 입법 취지도 안 맞는다는 겁니다. 상속인을 보호하려고 한정승인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 한정승인자에게 다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을 때리는 건 때려서 그 납부하도록 그 한정승인자의 재산으로 납부하게 하는 거는 제도 취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청산을 위해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산에 대한 관한 비용으로 보고 청산 비용은 상속 재산의 상속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서 지급할 마땅하다. 이게 첫 번째 넘버고 두 번째는 한정승인 자체가 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정승인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입법 취지가 안 받는다. 이게 바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실무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자, 이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이거는 상속에 관한 비용입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 재산으로 내면 됩니다. 자, 근데 자 이거는 경매하고 나서 나오는 겁니다. 경매 후 낙찰 때 다음에 이제 납세비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6개월. 자, 부동산 같은 경우 환가를 해야 됩니다. 환가에서 내 손에 돈을 줘야만이 이걸 내 거 아닙니까? 부동산이 있는데, 자, 부동산 있습니다. 경매해야 됩니다. 경매하려면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근데 피상속인 계좌에 돈이 없어요. 그럼 내 돈 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경매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경매하면은 1순위가 보통 근저당권자입니다. 근저당권자 가지고 경매 비용 빼주지만 근저당권자는 먼저 가져갑니다. 취득세 빼주냐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빼준다 하더라도 이미 6개월 지난 상태입니다. 그때는 경매가 6개월 만에 절대로 안 되거든요. 왜? 사망하시고 한정승인 받고 왔는데 3개월 걸리고 경매 들어가면 경매기를 피고 감정하고 뭐하고 낙찰되면 안 됩니다. 6개월 안에 이거. 이런 문제, 그러니까 납세 통지가 먼저 오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내 돈을 내고 나중에 환급받을 것인지.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일단 근저당권자가 있으면 제가 이제 예전에 저기 그 을지로 상가 맞아요. 을지로 상가하고 상속재산으로 을지로 상가하고 태권마트에
테크노마트 상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근저당권자한테 경매를 의뢰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로 하여금 대비드리게 합니다. 이걸 한정승인자 이름으로 한정승인자 이름으로 근저당권자가 등기하고 취득세 납부하고 경매도 같이 신청합니다. 이 대비드리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류 다 갖춰줍니다. 그러면 이 낙찰되죠. 낙찰이 됩니다. 그럼 그때는 취득세나 이런 기타 등등 비용은 경매 비용이기 때문에 영수입니다. 그게 무조건 제일 먼저 근저당권자한테 경매를 신청한 사람한테 무조건 배당합니다. 비용은. 그래서 근저당권자도 이 취득세 납부한 취득세 근저당권자가 취득세 내고 경매한 다음에 경매 비용으로 뽑아갑니다. 그걸.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예고 사례입니다. 그냥 사례인데 그 현실적으로 이제 그 이런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취득세와 양도세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평일철 경매 배당 절차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이 되지만 이건 상속재산으로 내면 된다. 납부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한정승인 상속포기 같은 경우 제가 유튜브를 한 120개 정도 촬영을 하면 보통 이제 하면 10분짜리도 있지만 보통 긴 거는 50분짜리도 있습니다. 거의 보통 이제 기본이 20분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승인에 대해서 한정승인과 단순승인 상속포기 특별한 상속승인의 개념 비교하고 1026조 1항과 2항 상속포기 한정승인 전에 한 처분행위 그 이후에 한 은닉 부정소비 고의로 기재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정승이라든가 물론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위로부 사건이라든가 상대벌 사건도 기본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했던 얘기 또 할 수는 없고 유튜브 예전 걸 보시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경우들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고 좀 한 발짝 더 들어가는 깊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나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좀 난해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개념을 안 보고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간 부분만 딱 보면 기존 걸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보면 원래 옛날 유튜브는 1학년, 2학년 천천히 올라가는데 옛날 걸 안 보면 그냥 6학년부터 보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또 1학년으로 얘기 또 하고 또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좀 복잡하고 한 발 들어가고 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아무튼 근데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은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되게 고마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데가 없거든요. 깊이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걸 오픈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나지만 납세 의무자가 나에 대한 과세처분이고 나에 대한 채무지만 내 재산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으로 납부를 하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지금 막 일을 하다 보고 강의하다 보니까 지금 밤 8시 넘었습니다 벌써.
오늘도 제가 나온 게 뭐 유튜브 보시고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으시다 그래가지고 오셨습니다. 11시에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평일날 상담 받으러 오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쁘시고 시간 안 나시는 분들은 주말에 미리 전화를 주시면 그러니까 미리 전화 주셔서 뭐 토요일날 이론은 저도 좀 쳐야 됩니다. 토요일날 좀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제가 뭐 시간을 가능하면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바쁘신 분들은 또 뭐 부인하고 같이 오시면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얘기를 들으시면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서로 이제 협의하기 편합니다. 어차피 다 집안일이니까요. 그래서 주말에 밖에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은 미리 평일날 전화하셔서 주말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녁 주말 저녁입니다. 내일 휴일이고 좋은 주말과 좋은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느라 수고하셨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